네, 어제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 사고. 인명피해가 너무도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관련해서 지금부터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대 염건웅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금 더 조사를 일단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어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사고로 봤을 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두 달 뒤 이제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네, 아직 건설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단 임시 소방 시설만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네, 또 그 임시 소방 시설마저도 부실했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 가연성 재질인 우레탄 작업으로 인해서 네. 유증기가 발생하였고 또 그 옆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이 음,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치는 용접 작업이 수반되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제 그 유증기와 불꽃이 만나게 되면서 발화로 이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에서 이제 불이 급속도로 번져서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도 없는 그런 네. 촉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근로자들이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2층에서 사망자가 18명이나 나온 점을 보면은 네. 3, 4층에서 작업하던 분들이 대피 과정 중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지하 2층이었기 때문에 네. 그 우레탄이나 샌드위치 패널 등 이제 가연성 재질에 옮겨 붙어서 급속도로 신속히 화재가 확산된 점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차례로 제가 여쭤볼 텐데요. 그 지난주에 군포 물류창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시는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나 이제 그 발화 장소의 차이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이제 2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사상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발화가 이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 꽁초를 버렸고 네. 여기서 이제 발생한 불씨가 옆 건물로 옮겨 붙어서 화재가 이제 커진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때마침 이제 강풍이 막 불어와서 또 이제 음. 강풍주의보 공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센 바람이 화재로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천 물류창고 어제 사고랑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은 일단 지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불이 옮겨 붙고 확산되는 음.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네. 하지만 어제 이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불이 지하 2층에서 발생하였고 또 가연성 재질과 만나서 급속도로 지상 위로 퍼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 사상자들이 대피할 시간마저 놓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음. 이 임시 아까 초반에 임시 소방 시설이 있었고 그나마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오후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물류 창고가 세 번이나 화재 위험 주의를 받았고 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전 관리를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추가로 이제 밝혀진 부분이 지금 그 당국으로부터 세 차례 화재 위험 발생 주의 조치를 받았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그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판박이 사고가 있었어요. 이천 네. 냉동창고 화재에서도 네. 그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렇죠. 이후에 후속 조치로 도입된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번 사고가 사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인데 여기 이제 그렇죠. 네. 허점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 15일 이전부터 이 설비 이전 변경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골자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거쳐서 안전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 이 계획서가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그 뭐 심사 계획서를 써 주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여기는 가장 높은 1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가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체크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네네.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네네. 그 건설 현장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네. 조치를 3번이나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네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3번이나 주의를 준 거야라는 부분인데도 개선이 전혀 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리고 그 창고 공사에 사용된 우레탄 폼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이 문제라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사고 원인으로 뭐 사실 가장 크게 지목되는 점이죠. 그래서 네네.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성능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뭐 가공성, 시공성, 접착성이 우수하고 네. 특히 이제 냉동 창고의 단열재로 이제 경량 구조재 완충제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제도 사실은 그 단열을 위해서 우레탄 그 창고 벽면에 주입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성분이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고요. 어. 또 유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불꽃과 만나게 되면 강력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네. 또 연소점이 낮아가지고 작은 불씨에도 불이 잘 붙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 불이 탈 때는 이제 시아나수소란 치명적 맹독성 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 화재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또 샌드위치 판넬이 있는데 여기 네.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로 스티로폼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우레타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특히 가연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그 우레탄 폼에서 스티로폼 지금 단열재로 샌드위치 판넬로 옮겨 붙어서 이제 네. 화재 발생 시 불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싸다 이건가요? 그렇죠. 네. 값이 이제 싸기 때문에 네. 단가를 낮추려는 욕심에 이런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라브 벽돌이나 유리섬유 단열재 같은 거 사용하면 좋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보통 창고나 공장은 이제 보통 여기 상주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작업자들만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값이 싼 자재를 사용해서 음.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 점입니다. 좀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저희가 뭐 방송에서 전문가 분들 만나서 물어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냉동 창고 화재 2008년 얘기입니다. 벌써 12년 전 얘기인데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교수님은 어떤 게 가장 시급해 보이십니까? 이제 뭐 사실 그 화재 안전 선진국 같은 미국, 영국,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샌드위치 패널을 공장에 사용하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창고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일부만 사용하고 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 우려 방지 조치를 꼭 한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널 안에 들어가는 심지의 스티로폼을 사용하거나 우레탄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글라스올이나 미네랄 울을 사용해서 네. 그러니까 난연성 재질, 그러니까 즉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샌드위치 판넬 단가 문제로 이제 내장재에 스티로폼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뭐 겉에는 이제 불이 붙지 않는 재질로 코팅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요. 이제 네. 그런 것들도 법 개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서 좀 꼭 이제 내장재 같은 경우도 여기 네. 마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코팅을 해가지고 그 난연성 재질을 써라 이런 그 법 제도가 있었는데 개선이 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험 성적서랑 다르게 이제 대부분 그 난연 패널이 성능 미달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난연제로 마감 처리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군요. 또 문제점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원대 염건웅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고요. 바로 연결을 해보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또 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지금은 김용균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김미숙 씨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이 사고 소식 듣고 그 누구보다 가슴이 더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용균이 때와 같이 싼값에 일시킬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그 이윤 앞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 항상 힘없는 노동자는 안전이 방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왜 안 되고 있는지 네. 정말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사망을 한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3분의 목숨을 잃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산재 사망률이 압도적이고요.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노동자는 생명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네. 이윤만 창출하기 위해 정책을 펴나가니까 아까운 목숨만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매해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간단한 안전조치조차도 기업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드님 사고 난 이후에 이 산업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데요. 당시 김용균법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용균이를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고 산업법이 통과시켰는데 네. 통과법 취지는 위험한 일을 외주를 주면 사고가 나니까 안 된다고 통과시킨 법인데 네. 도급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서 구의역 김군이나 네. 조선소 건설업 또 빠져 있고 네. 특히 아들 용균이 동료들조차 도급 범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처럼 자꾸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주를 주면 사고 책임을 원청은 안 져도 되도록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네. 하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말다른 직원만 책임을 묻거나 사고 당사자 잘못으로 몰고 가니까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 놓고 고용 형태가 불안해서 시키는 일 다 하다가 네네. 사고 나면 너의 잘못이라고 하니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네. 엊그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업은 산재 사망 한 사람당 평균이 450만 원도 안 되는 벌금만 물면 더 이상 그 어떤 제재도 없고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해도 똑같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기업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과 이익을 챙겨가는 원청이 사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네네. 네. 우리도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서 기업이 안전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이익의 10분의 1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사람이 목숨값보다 안전값이 싸다고 느낄 수 있어야 현장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인명사고가 나면은 기업의 어떤 존폐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강력한 법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김선미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남편도 기술자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하청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책임자가 없으니까 입도 뻥끗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네, 어머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 네. 40명의 똑같은 사고로 40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재발 방지가 탁상 공론에만 그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사고도 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 사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야만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거의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